지난번에 이어서 지난 10월 2일에 있었던 제2회 EOF 국제 모임 내용의 요약입니다. 거의 4시간 가까이 진행됐던 국제 모임이었는데 그 중에 아주 일부만 전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제1회 EOF 대회는 2년 전 2020년 11월 19일에서 21일까지 이탈리아 아시시에서 열렸었고요. 초대 대상은 젊은 경제학도들, 청년 기업인들, 젊은 체인지메이커는 활동가라고 그냥 번역을 했습니다. 초대 대상이었고, 공동 주최한 단체들은 가톨릭 교회 아시시 교구하고, 그 다음에 아시시 시 당국, 그 다음에 이탈리아에서는 유명한 장애인 복지 단체가 있습니다. 세라핌 천사교육원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포클라리 운동, 오늘 우리 모임하고 있는 모두를 위한 경제 이웃이가 공동 주최했습니다. 가장 큰 계기는 지금 현재 교황님이시죠.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젊은이들에게 편지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인류의 상황을 바라볼 때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런 기존의 경제와는 다른 종류의 경제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고자 하는 남녀 젊은이들을 이번 대회에서 만나기를 이제 고대하고 있고, 경제와 발전을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워크숍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소비와 낭비의 문화에 맞서 싸우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주고 또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는, 그래서 진정한 변화의 과정을 여러분 젊은이들이 가져오기를 바란다. 이제 이게 2019년 5월 1일 프란치스코 교황의 편지였고요.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제1회 대회가 열렸는데 이제 팬데믹 때문에 온라인으로 열렸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온라인이었기 때문에 원래 예정됐던 3,000명의 젊은이들보다 훨씬 더 많은 세계 각지의 젊은이들이 참여했고요. 제2회 대회는 작년 10월 2일에 열렸는데 지난 2년간의 이후의 발걸음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역시 온라인 모임이었는데 이제 거의 4시간 가까이 3시간 반 이렇게 대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회 이름에 프란치스코 경제라고 나와 있지만 이제 우리 이웃이 모임은 종교적으로 뭐 가톨릭 신자들만의 모임이 아니라 이렇게 이웃이의 정신에 모든 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종교적인 그런 제한이 없죠. 그래서 혹시 가톨릭 신자가 아니신 분들을 위해서 프란치스코라는 분이 누군지를 잠깐 소개를 하면, 이분은 중세 이탈리아 아시시의 부유한 포목상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부자였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가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굉장히 남봉꾼처럼 살았고, 그다음에 근처 페루자에 가서 막 전쟁을 벌이기도 하고 그랬어요. 기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 당시에 부유층의 자제들은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페루지아에서 전쟁 중에 이제 포로가 돼서 1년 동안 감옥에서 지내면서 이 사람이 전적인 큰 변화의 과정을 겪게 되고, 또 자기 아버지 집에 찾아온 나병 환자를 만나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대회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프란치스코를 이렇게 상징하는 어떤 시가 발표가 됐어요. 그러면서 여기 한 젊은이가 나와서 낭독을 합니다. 오 알려지지 않은 부유함이여, 프란치스코 꿈 중의 꿈이여, 모든 것은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가난한 이들, 나병 환자들, 부가 박탈된 현장들, 추운 거리에서 자는 것, 나는 이런 어려움들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아요. 오직 빛과 아름다움뿐. 빛과 아름다움. 집더미와 의양가는 왕의 궁전보다 아름다웠죠. 이제 프란치스코 했던 이야기를 이 시처럼 이 젊은이가 이제 낭송을 하면서 대회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자인 세 젊은이가 등장을 했는데요. 일단 이 젊은이들은 이렇게 우리가 흔히 이제 서양에서 무슨 대회를 하면은 이제 영미 계통 이제 선진국의 젊은이들이 주로 리더를 하잖아요. 그런데 아마 일부러 그랬는지 맨 왼쪽에 있는 젊은이는 에콰도르 젊은이고, 가운데 있는 남자 젊은이는 알제리, 그리고 오른쪽은 과테말라 젊은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제3세계의 젊은이들이죠. 그리고 특별히 가운데 있는 이 남자 젊은이, 알제리 젊은이는 이슬람 신자입니다. 그리고 이 장소는 몬테프루멘타리오 청사라는 곳인데, 몬테프루멘타리오는 이태리 말로 이제 대략 곡물더미라는 뜻인데요. 중세에 가난한 농부들을 위해서 곡물을 나눠줬을 뿐만 아니라 종자를 나눠줘서 이제
가난한 농부들이 다음 해에 또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또 기타 구호 물품을 나눠주던 곳이기도 합니다. 15세기 말에 태어났고요. 프란치스코의 수사들과 몇몇 성직자들의 후원 속에 16세기, 17세기에 이탈리아 곳곳에 확산된 그런 곳입니다. 몬테프루멘타리오는 그래서 이탈리아 전역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한 곳이 아시시에 있는 곳, 이 장소에서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시시 교구 도메니코 소렌티노란 주교님, 가톨릭은 이제 교구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제 아시시도 가톨릭 교구에 속하는데 그 교구의 책임자이죠. 예, 이분이 인사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2회 아시시 대원 거 환영하고 그 이후에 추구하는 것이 사회적, 경제적 차원뿐만 아니라 초월적인 차원도 포함하고 있다고 본다고. 예, 그래서 인간이 하느님의 계획에 따르지 않으면 인간성이 걸맞는 새로운 경제는 태어나지 않을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조또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화가인데요. 이 화가가 프란치스코 성인의 삶을 이렇게 연작으로 여러 그림으로 그려서 이분의 작품이 그 아시시의 그 성 프란치스코의 성당에 가면 이렇게 걸려 있죠.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장면인데요. 왼쪽에 보이는 분이 그 부유한 아시시의 포목상이었던 프란치스코의 친부예요, 친아버지. 그런데 이제 이 아버지는 갑자기 자기 그 사업을 이어가야 될 이 부유한 후계자가 되어야 될 아들이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갑자기 나병 환자하고 입을 맞추고 뭐 그 가게에 있는 돈을 다 꺼내서 막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서 이 아들을 끌고 그 아시시의 그 주교님에게로 끌고 가서 재판을 받게 합니다. 그랬는데 그 프란치스코가 거기서 이 부유한 아버지에게 자신이 입고 있던 그 화려한 옷을 다 벗어서 아버지에게 돌려드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 장면이 새로운 경제를 선포하는 장면이라고 이제 이 지금 소렌티노 주교님은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이제 가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이제 우리가 흔히 그 착취와 무관심으로 인해서 오늘날 많은 이들이 처해 있는 비참한 상황을 하는 가난의 의미가 아니라고 강조를 합니다. 이것은 복음적인 청빈의 행복을 의미했고 그래서 프란치스코는 자신과 가난과의 관계를 결혼의 관계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난을 청빈의 귀부인이라고 예전에는 많이 번역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중간에 여러 가지 활동들도 발표가 되고 예술적인 발표도 있었고 전해드리고 싶은 것은 많지만 그것을 다 전할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학술 세미나 부분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의 경제에서 추구하는 것은 이미 있는 기존의 경제와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경제 사이에 추구하는 그런 경제입니다. 미니 학술 세미나였고요. 그래서 4명의 이제 연구자들이 있고, 그다음에 2명의 그 시니어 스칼러들이 기존의 유명한 학자들이 이제 여기 대해서 코멘트를 하는 건데 한 사람 앞에 5분밖에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5분밖에 주어지지 않은 시간에 그 자기들이 수년간 해왔던 연구를 집약해서 표현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이 노력했고 또 얼마나 응축해서 얘기를 해야 됐을지 모릅니다. 지난 시간에는 두 사람, 이 연구자 중에서 2명의 연구에 대해서 발표를 해드렸는데 그 영국의 줄리아하고 그 다음에 브라질의 마리나에 대한 연구였죠. 그래서 그것에 이어서 이번에는 나머지 두 연구자들의 연구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회자는 바올로 산토리라는 분이고요. 룸사 대학에서 시민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에 영국, 로마, 브라질, 스위스가 이제 포르투갈하고 이제 화상 전부 연결이 돼 있었고,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그동안 2년 동안 EOF 관련된 여러 학술 모임도 있었고, 프로젝트도 있었고, 이제 학술지에도 관련 논문들이 게재되기도 했는데, 그 중에 경영과 영성, 그리고 종교 저널이라고 하는 학술지에 게재된 마르타 비슈라고 하는 젊은 연구자의 논문입니다. 마르타 비슈는 포르투갈 리스본의 그 대표적인 마케팅 교육기관인 이팜 대학의 교수이고요. 자신의 동료 엠마 카르발류와 함께 사회적 기업가들은 성공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그런 주제로 논문 게재가 확정이 됐고 이것을 지난 10월에 제2회 EOF에서 발표합니다. 사회적 기업가들은 성공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가들이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일하는 방식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부가적인 도구들과 자원들을 제공하고 그들이 더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이 연구의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또 그 사회적 기업가들 사이에서
성공을 평가할 수 있는 툴을 개발해 주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공이라는 것이 사회적 기업가한테는 아주 어려운 목표입니다. 예, 일반 기업가들한테도 어렵지만 사회적 기업가들한테는 더 어렵죠. 왜냐하면 이 사회적, 소셜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목표가 있죠. 사회적으로 불평등을 개선하고 그 소외된 분들을 위해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고 그런 목표가 있는데 그러면서도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성공을 동시에 이룬다는 게 어렵기 때문이죠. 그리고 과연 사회적 기업에 의해서 성공이란 뭔가 그거를 양적으로 측정할 수가 있는가? 측정하기도 어렵죠. 그래서 사회적 기업가들은 흔히 성공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인식하기도 합니다. 예. 그들은 자신들이 기업이 가진 사회적 영향력과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고 또는 많은 고객들, 주주들, 정책 결정자들과 소통하고 상호작용하는 주체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기업가들이 처해 있는 경영 현실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를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고요. 성공에 대해서 인식하는 그 과정과 그 분석 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다른 학문 분야에서 활용하는 그런 도구들을 가져옵니다. 예. 그래서 코그니티브 매핑이라고 인식의 지도 그리기라는 방식과 그다음에 맥베스라고 그 셰익스피어의 그 유명한 희곡이 아니라 이거 약자인데요. 그 범주 기반 평가 기법에 의한 매력 측정. 어려운 말이죠. 예. 글쎄요. 그냥 이 전문가들이 더 정확하게 표현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의사 결정자들이 여러 선택 사항들을 놓고 그 여러 가지 그 매력들이 각각 다르겠죠. 그것들을 수량화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그 매력 사이의 차이점들을 보고 그 질적인 판단만을 할 수 있게 예를 들어서 no 그러니까 안전이 아니다, very weak, weak, moderate 중간 단계, strong 강하다, very strong, and extreme 이렇게 7단계를 놓고 질적인 판단만을 하게 해서 이것을 이제 계량화하는 그런 접근 분석 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가들을 만나서 3회에 걸친 모임을 통해서 이분들과 성공적인 사회적 기업이란 무엇입니까? 하고 함께 토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토론 과정을 거치면서 그 대략 5가지 의견군을 모으게 되는데요. 그때 기업가로서의 성공이란 기업가로서의 특성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기업 의견군과 그 다음에 우리가 생산하는 제품이 올바른 것이라는 거, 좋은 것이라는 것을 소비자들이 인정해주는 타당성을 입증하는 것이 성공입니다. 그 다음에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거, 이윤을 내고 재정 상태를 측정하고 이 회사 활동만으로도 우리가 생활이 가능하고 외부로부터 재정 지원은 어느 정도 규모고 이렇게 하여튼 재정적으로 회사가 지속 가능성이 보장이 되는 게 성공입니다.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로서 인정받는 게 성공입니다. 또 그 다음에 사회적 영향력을 갖는 게 성공입니다. 이렇게 5가지 의견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순위를 매겨보니까 제일 많이 그 사회적 기업가들이 그 합의하는 부분이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해야지 성공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가 이제 사회적인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성이 없이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회적 기업이 살아남지 못한다면 아무에게도 아무 영향도 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연구가는 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연구자입니다. 발렌티나 로톤디라고 하는 그 연구자고요. 숲시라고 하는 스위스의 이제 스위스는 이제 그 4개의 언어로 된 나라죠. 그 중에서 이태리어권 스위스 전문직 양성대학교라고 하는 숲시 대학이 있는데요. 거기 연구원이고요. 그다음에 옥스퍼드 대학에도 경제학 부연구원으로 있다고 합니다. 자, 이분은 이제 처음에 자기 발표를 하기 전에 EOF에 대한 소회를 말하면서 2년 동안 EOF 연구자로서 체험을 한 다음에 이게 연구라는 것이 나의 직업일 뿐만 아니라 나의 보케이션이다, 즉 성소이다, 소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나고 나서 자기 자신을 이제 프리젠테이션 할 때 2년 전에는 경제학으로 연마된 자기는 사회과학자다라고 소개를 했었는데 이제는 나는 프란치스코의 경제학으로 연마된 사회과학자입니다라고 소개를 한다고 합니다. 이분이 그 연구 제목은 부모들을 고용합시다. 사회적 덕목들과 생산성이라는 제목의 좀 아주 굉장히 흥미로운 특이한 연구입니다. 그러면서 부모가 된다는 거, 그러면서 한 사람이 평생에 살면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를 체험하는 시기죠. 특히 여성에게 있어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은 직업의 측면에서 큰 변화를 겪는 시기죠. 대부분 여성들은 출산과 양육을 거치면서 전문 직업의 그 시스템 안에서 뒤로 밀려나게 되죠.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이제 그 유명한 게리 베커의 그런 좀 악명 높은 그런 코멘트가 있는데 뭐냐면은
어린 자녀들은 시장에서의 활동에 비해서 가사 활동이 상대적으로 늘어나게 만들기 때문에 부모의 주의와 노력을 다 뺏어간다는 거죠. 어린 자녀들이. 그래서 직장에서 가정으로 그 부모의 그 노력의 공간을 바꿔놓음으로써 부모의 노동 생산성을 감소시킨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출산하고 기르면 그 노동자의 노동 생산성이 떨어진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에 그렇다고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코멘트를 예전에 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연구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역할과 일은 서로 충돌하는 관계가 아니라 동맹 관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새로운 이론을 지금 세우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예, 새로운 아기가 태어날 때 이 아기를 돌보기 위해서 부모에게는 일련의 사회적 덕목들이 늘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예, 왜냐하면 아기를 돌봐야 되니까 돌보는 이 케어의 능력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노동 현장에서의 그 부모의 생산성을 높여준다는 역설을 제시를 하는데요. 엄마의 경우에 그래서 더욱더 직업적인 측면에서 출산 후에 더 이 사람의 그 사회적인 덕목이 늘어나고 그것이 바로 노동 생산성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그런 새로운 주장입니다. 예, 그래서 사회적 덕목이라고 하는 것, 소셜 벌츄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두 사람 사이에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 사이에 상호 부조의 관계 안에 있을 때 활짝 꼽히게 되는데 아기가 태어나면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1인칭 복수 대명사, 우리에 입각한 덕목인 이 소셜 벌츄, 사회적 덕목을 이렇게 익히게 되고 그래서 선익에 도달할 수 있게 되고 선익에 도달하는 방법도 마련하게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 덕목을 갖춘 노동자는 신뢰와 신뢰의 가능성을 길러주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래 비용을 절감하게 해주고 사회성의 기술들을 개선시켜주고 궁극적으로는 상호 이익에 기반한 교류를 증가시켜준다. 그래서 이런 덕목들은 고액의 보수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들에서 점점 더 요구하는 것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의학적으로도 접근을 해서 왜 노동 현장에서 사회적 덕목들을 개선시켜 주는가? 이 출산과 양육이. 왜냐하면 출산과 더불어 뇌 구조가 바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왜 바뀌냐? 출산과 더불어서 옥시토신이라고 뇌하수체 후역 호르몬의 일종의 분비가 활발해지는데 이것은 단순히 진통과 모유 분비가 촉진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소통과 모성애의 능력이 커지게 한다는 의학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성의 경우뿐만 아니라 같이 옆에서 아기를 함께 돌봐야 되는 아빠의 경우에도 비슷한 호르몬 분비 변화의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가 되면서 공동 협업의 능력인 사회적 덕목들이 커진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므로 출산과 양육을 통해서 여성들의 사회적 덕목들이 커지고 노동 생산성이 오히려 높아지는 것을 오늘의 세계는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인류의 50%를 차지하는 여성들의 노동 생산성과 직업 능력을 살리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EOF의 관점에서 이것을 살리고 싶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기존의 석학들이 코멘트를 해줍니다. 먼저 헬렌 어포드 수녀님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시에나의 성녀 카타리나 도미니코 수녀라는 데 소속이시고요. 로마의 안젤리쿰 대학 사회과학대 학장이고요. 교황청 사회과학원 멤버이고 본인 전공은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경영 엔지니어링을 전공한 분입니다. 교황청 온전한 인간 발전 촉진을 위한 부서 자문위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아까 그 사회적 기업가들에게 있어서 성공이란 무엇인가 했던 마르타의 프로젝트는 사회적 기업들이 아직 오지 않은 경제를 바라보면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하려면 경제적인 웰빙이 얼마나 근본적으로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마르타 얘기했지만 사회적 기업의 재정적인 지속 가능성 없이는 사회적 기업이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좋은 일들이 결코 일어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목적과 방법을 그 전략을 결합하되 이 전략도 방법도 잘 돌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연구자인 발렌티나의 연구는 덕이라는 것이 경제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상기시켜줍니다. 오늘날은 AI가 인간을 대체하리라고 많이 말을 하죠. 그런데 AI는 인간이 덕을 체현하는 것, 몸으로 보여주는 것을 결코 대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유럽의 인구 위기를 감안할 때 이러한 연구는 유럽의 경제의 장래에도 큰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코멘트는 그 미국의 제프리 삭스가 합니다. 이분은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빈곤 및 경제개발 분야의 유명한 분이고요. 콜롬비아 대학교 지속가능한 발전센터 소장입니다. 저는 이 두 프로젝트, 즉 아까 그 마르타와 발렌티나의 그 프로젝트에서 사회적, 소셜이라고 하는 핵심어를 사용하는 것에 주목합니다. 사회적 기업, 그다음에 사회적 덕목, 예 말했죠. 235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마르타의 연구는 그 재정적인 지속 가능성에 이어서 그 다음 단계로 사회적 기업가들에게는 그들의 활동이 앞으로 어떠한 사회적 영향을 미쳐야 할지를 조언해 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타가 났네요. 죄송합니다. 발렌티나 연구에서도 사회적 덕목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아리스토텔레스나 토마스 아퀴나스가 얘기한 것처럼 덕이란 우리 경제와 사회적 삶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다시 상기시켜 줍니다. 덕을 함양하지 않고서는 좋은 삶을 성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기를 낳아 기르면서 부모의 사회적 덕목들을 함양시킨다는 이 개념은 향후 EOF 연구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